그동안에 이제 거래량과 가격 간의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주식에서 흔히 말하면 서킷 브레이크 있죠. 네. 꼼짝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보면 프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래는 절벽이에요. 거래는 한파예요. 네. 그죠? 근데 가격은 한파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네. 서울 부동산 네. 네. 뭐 이제 뭐 하도 막 난리를 막 났다고 하니까 이 내용 보면은 이제 거래량은 엄청 줄고, 그렇죠. 근데 호가는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신고가 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보통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가격이 네, 올라갔는데, 그렇죠. 거래량 주는데 가격이 또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과 가격 간의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건 한마디로 이제 주식에서 흔히 말하면 서킷 브레이크 있죠. 네. 꼼짝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보면 프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래는 절벽이에요. 거래는 한파예요. 네. 그죠? 근데 가격은 한파가 아니에요. 음.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제 2025년도 거의 이제 다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래하고 나서 한 달 뒤까지 신고를 하는 거니까 아마 11월 통계에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한 3천 건 정도예요. 11월에 거래된 게. 예. 네. 지난 6월이 11,200건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10월만 하더라도 한 8,500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의 뭐 거래가 한마디로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2월도 거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 자체가 뭐 실종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가 준 게 거래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데요. 지난 8월에 이제 서울에서 비규제 지역,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갭 투자 비중을 보니까 한 33% 돼요. 네. 그러니까 세 채 중에서 한 채는 갭 투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크게 이제 준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데 가격은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뭐 지금 서울이나 뭐 경기도 다 마찬가지고 KB나 또 부동산원도 통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걸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이 이제 주간 단위로 한 0.19%예요. KB가. 근데 부동산원이 0.18%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연 환산으로 해보면은 이거는 10%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네. 굳이 따지면은 좀 불안한 안정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장세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매도자들은 뭐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나요? 뭐 어차피 입주물량도 없고 뭐 통화량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 갖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내가 지금 싸게 팔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자들은 지금 사야 돼? 지금 살려면은 간절하고 절박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 못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결국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도 이걸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정 국면 정도인데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조정 국면 이렇게도 뭐 말씀을 그러니까 일종의 드릴 수 그냥 있습니다. 뭐 네. 서로 약간 대치 상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올랐으니까 한번 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려면은 흰겨루기에서 한쪽이 어느 쪽으로 기울러야 돼, 그죠? 네. 근데 지금 팽팽한 접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 15대책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네. 이렇게 좀 확 조용했는데 맞아요. 12월 들어와가지고 아직 지금 뭐 매수를 안 했더라도 그 매수하려고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거든요. 약간 지금 기울기가 좀 이렇게 매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 장담하기란 힘들 것 같아요.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시 상승 턴으로 간다고 보기가 네. 약간은 저거 보면 힘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은 수요자들의 관심도거든요. 혹은 시장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에너지가 세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강한 상승세 정도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겨루기 이걸 이제 고온 현상이라고 그래요. 고온 현상이 이제 개마고온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지대에서 횡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논리대로 이제 서로 다르니까 거래량도 줄고 뭐 이런 상황인데 주식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게 헤드앤숄더형이나 뭐 쌍봉이나 뭐 이거 네. 삼봉 같은 거 있죠. 급등하고 나서 폭락이 와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손실회피예요. 손실회피. 네. 손실회피고 매도자들은 싸게 안 팔려고 그러죠. 뭐 과거에 학습효과도 있고 또 매수자도 그렇죠. 지금 뭐 대출도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자꾸 신고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게 완전히 허약 처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끼고 살려는 사람이 줄죠. 그럼 당연히 매수자가 줄죠. 그런데 팔는 사람도 전세 끼고 못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세를 줬으면은 4년에 한 번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매물도 같이 줄어든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함수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 왜 그럼 신고가가 나오는 거냐? 그거는 이런 거죠.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커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보통 매물이 많으면은 하나 팔리면은 어떻게 보면 5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잘해봐야 1000만 원. 지금 어때요? 하나 팔리면은 5천만 원씩 올라버려요. 이 계단식으로 이게 올라버리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도심 지역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한 토지는 거래량은 줄 뿐 가격이 안 빠진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 많이 검증이 됐잖아요. 네. 농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뭐 셀러리맨들이 가령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강원도 평택이나 가가지고 네. 아니면은 뭐 천안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지어야 돼요. 네. 이 안 지으면은 이거는 그 이행 강제금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처벌 받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외곽 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한마디로 지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적휴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도심 지역은 어때요? 실수요가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토지에서의 모습들은 지난번에 그 압구정 토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끔 실수요자는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해 버리는 거야.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그 다주택자 중과세를 할 때 네. 그때 가격이 올랐죠. 그거 똑같은 거 이게. 네. 그래서 논문들 많이 보면요. 실제로 논문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면은 이 매물 동결효과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게 고스란히 지금 토지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맷집이 센 거예요, 지금. 그럼 이번에 대책 15대책이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동결 효과가 막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오히려 반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들이 많죠. 매물을 더 빨리 줄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굳이 안 판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기대하니까요. 지금 내가 무겁게 그 세금 내고 왜 팔아요? 나중에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굳이
안 파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려는 사람이 줄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에 그 액면 그 자체를 보시면 안 돼. 네.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수용자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이 설명이 되지. 팩트 있잖아요. 팩트 사실보다 뭘 보셔야 되냐면은 애티튜드를 보셔야 돼. 이게 수용자의 태도를 보셔야 된다니까. 태도를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들 간의 힘겨루기로 봐야만이 지금 흐름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대충 들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부동산은요. 이게 9~5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당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돈의 욕망끼리 서로 이게 추구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부동산에 대해 심리학도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고 불안 심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장에 영향 주는지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부동산은 공부하라 진짜 깊게 해야 돼. 예, 어설프게 공부해버리면 안 맞아요. 지금 한 개도 안 맞잖아요, 지금. 네. 그동안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갖고 있던 논리들이 하나도 안 맞다니까, 지금요. 그럼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대세적인 얘기는 이제 결국에 똘똘한 한 채를 사야 그렇죠. 실패하지 않는다. 아, 맞아요. 이 심리로 지금 온 지도 꽤 됐는데 이게 또 가는 건가요? 더 가나요? 계속. 저는 이게 이대로 쉽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2006년에 나왔죠.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올렸는데 네. 근데 똘똘한 한 채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양도세나 뭐 취득세나 보유세 이른바 세금 압박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부 영향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뭐 부산에서도 가령 집을 세 채 사면은 취득세가 이제 8%니까.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그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50%만 보셔야 돼. 나머지 50%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는 거예요. 좋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시대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이 흐름이 주변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집을 두 채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뭐예요? 평균이 거의 15억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두 채를 어떻게 사? 그냥 이왕 사는 거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금융자산 운용하는 시대로 말하자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MZ 세대들이 단군 이래로 가장 이제 금융 지능이 높은 세대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 그래서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독 세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집 살다가 여윳돈 있으면 그냥 아파트 하나 더 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요새 말하는 갭 투자의 원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그 이전 세대 주로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하는 어떤 패턴이었고 그래서 그 세대는 거의 부동산 중독 세대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MZ 세대들이 지금 시장이 축이잖아요. 네. 주택을 주식처럼 봐요.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곽지구 왜 사요? 그걸 사봐야 코인하지. 외곽에 있는 건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잡주다. 그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자본주의 퀴즈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자본의 어떤 정식 개념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뭐 기성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을 때 홈과 하우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는 곳과 뭐 사는 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 쉘터. 그러니까 쉘터와 이제 에셋이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디다가 무게 비중을 더 두냐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당연히 투자 쪽에 무게를 더 두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왜 집을 사냐 하니까 아니, 당연히 재테크로 사요. 그게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그러면 오르지 않는 걸 왜 사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어떤 생각 변화도 어떤 저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은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진로의 도피라고 그럽니다. 네.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슈퍼시티 경제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곳으로 계속하는.
이게 이제 나머지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제 내년에 이 장특공제 있잖아요. 이게 1주택자 지금 12억 넘어가면은 이제 양도세를 장독적 공제로 깎아 주는데 이게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가 80%잖아요. 근데 토지나 상가는 10년에 20%, 15년에 30%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한 거거든요. 네.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15년에 45%였어요. 너무 높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면 어때요?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강남에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매물을 좀 내놔요. 팔거든요. 당연히 장독공제가 줄지 모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미 장독공제가 80%까지 다 찼으니까 파는 분도 저는 있을 있죠. 거라고 네네.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상상인데 자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80% 해줄게요. 그다음에 2년 동안은 60%. 앞으로 계속 그러면 줄인다. 뭐 3년 뭐 40%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그것도 지나면 또 매물이 안 나와. 또 매물이 잠겨. 이사 못 가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은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좀 장특공을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특공을 흔들면은 매물이 나오면은 이게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약간 뒤우뚱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이게 가구수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주춤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거는 세제적인 측면이잖아요. 세제는 일시적이죠. 어떻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잘해봐야 중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좀 근원적인 문제, 인구가 줄잖아요. 네. 근데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죠. 인구가 줄면 이게 도심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도시가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부동산과 금융의 효율적인 자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머리 아프게 뭘 집을 두 채나 사. 한 채 사고 그냥 나머지는 캐시플로 나오는 그런 금융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네. 요새 유행이란 말이에요. 요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웃긴 게 내 친구하고 옆에 시골에서 만났는데 종친회를 갔는데 어르신들 이제 가서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종친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사당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경로당 비슷하게 이제 놓으시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 주시한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예전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10원짜리 고스톱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이제 주식하는 시대. 이게 이제 스톡사피엔스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김영감하고 그 10원짜리 가지고 이게 고스톱하다가 싸우고 그랬지만 요새는 김영감이 왜 추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시대가 네.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이게 그 올인 시대 혹은 부동산 몰입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의 분산 시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라는 그걸 보고 이게 똘똘한 채를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히죠, 그죠? 뭐 그런 측면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많아지고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노트북 뭐 핸드폰 데스크탑 키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딸깍딸깍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굳이 귀찮게 두세 채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네. 지난 6.27 대책도 안 나타났죠.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 대책 이후에 이제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곳을 다 토지로 묶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 상승을 제가 한 봤어요. 11월 한 달 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외곽지 안 올라요. 올라야 되잖아요. 네. 물론 토지를 묶이긴 했죠. 묶이긴 했지만 대출 금액 차등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뭐 가령 뭐 20억 넘어야 대출 뭐 2억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중심 지역이라든지 핵심 지역이 더 올랐냐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KB 시세를 제가 보니까 1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이 3.8%고, 그 다음에 뭐 광명 2.3, 하남 2.1, 뭐 과천 2%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규제직이 제외된 데가 있잖아요. 네. 가령 고양이나 김포, 파주는 다 하락이야, 하락. 그럼 오히려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올라야 되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비슷해요.
서울도 많이 오른 데가 주로 뭐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고 송파구 이런 데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런 데는 0.2%에서 0.6% 정도예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과 외가 핵심지와 약간 비핵심지 간에 이제 극심한 온도차가 나타나는데 제가 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세대적인 측면에서 또 보니까 이게 요번에 토지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다 묶었잖아요. 네. 조정대상지역이 바로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에요. 네. 근데 조정대상지역이 어때요? 지금은 너무 양도세는 많이 들어갔어요. 중과세가 유예돼 있지만 취득세는 살아있죠. 네. 취득세는 가령 내가 서울에 마포 사는 사람이 가령 노원구나 도봉구에 한 채 더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니까 8%잖아요. 8%. 그러니까 똘똘한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맞죠? 두 채를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뭐 사지도 못해요 토거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15대 책 이후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좋은 집 하나 사고 그래서 뭐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행한 거죠. 네. 나머지는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두 채를 사면은 그죠?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취득세가 갑자기 8%로 뛰어버리니까 물론 내 집을 살던 집을 3년 내에 팔면은 1에서 3%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마용성 이런 거 살다가 외곽 지역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그 이사 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본이득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안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 더 위축되는 어떤 양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연말이고 네. 이제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바로 내년은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아직 변수들은 많지만 전반적인 내년 집값 전망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내년의 이슈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세가 내년에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전세가 그동안 안 올랐어요.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이 일부 뒤쫓아가기는 했는데 지금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거고. 물론 2년 전에 이제 이사 왔던 분들이 이사 가려고 그러면 많이 올랐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그런 네. 수치로 보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 전세가 비율도 51%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는 서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상승률 올해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금 둔화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뭐 저는 연구기관들 전부 다 내년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던데 저는 마이너스를 안 봅니다. 지방도 올라갈 것이다. 지방도 아마 플러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항상 이게 보실 때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벌써 뭐 부산 같은 데는 거의 뭐 5개월째 상승하고 네. 울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울산도 보니까 뭐 올 들어 10월까지 한 4.3%? 작년도 1.3%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도 지금 거의 3개월째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실거래가로는. 표본 통계는 이세 조금 꿈틀거리죠. 근데 지방이 지금 미분양이 많죠. 미분양이 많은데 미분양이 많다고 그러면 기존 집값이 빠져요? 그 단순 도식이에요, 그거는. 왜 미분양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네. 할인해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이 지금 입주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정부 혜택도 있고 또 공기업도 뭐 일부 내려가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부 내려가잖아요. 네. 해수부 임직원이 2,0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은 아마 하반기부터 서울과의 어떤 갭매우기 혹은 순환매를 일부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지방이 크게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지는 않죠. 뭐 젊은 인구도 자꾸 유출하고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지만 지방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완만한 형태의 회복세는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이 기존 아파트가 선행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미분양이 팔려. 미분양 한참 있어야 돼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미분양하고 기존 매매 시장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제대로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